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본 전역이 쌀 소동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쌀값 폭등이 16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쌀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1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북쪽 이바라키 현에서는 올해에만 쌀 도난 사건이 1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무게로는 약 4.5톤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전매 목적의 조직적 절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웃 지바현과 아사히시 등지에서도 도난 신고가 이어지며 한 달 새 약 1톤가량의 쌀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쌀 부족 사태는 마트에서 1인당 구매 제한까지 불러왔고 정부의 햅쌀 출하와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kg 기준 쌀값은 최근 4,220엔, 우리 돈 약 4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사상 최고가입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2차례에 걸쳐 방출했지만 실제 유통에 풀린 물량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도쿄 시내 한 슈퍼마켓을 찾은 주부는 비축미는 본 적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쌀값 폭등에 소비자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쌀을 줄이고 빵이나 면과 함께 먹는 혼식이 늘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에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패밀리마트는 김 없이 가격을 낮춘 주먹밥 제품 수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고 로소는 주먹밥과 면을 함께 담은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의 주먹밥 수요를 유지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도 쌀 소동은 낯설지 않은 사건입니다. 1918년 1차 대전 당시에도 쌀값 폭등으로 민중 폭동이 벌어졌고 1993년에는 이상 저온에 따른 흉작으로 외국산 쌀 수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현상은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리며 기후변화와 관광객 수요 증가,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쌀이 사라진 시장, 계속 오르는 가격, 불안한 시민들, 일본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 혹은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는 한 책에서는 진정한 역사의 주역은 균이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영국 런던 퀸메리 대학교에서 글로벌 공중보건을 가르치는 조나단 케네디 박사는 저서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는가를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전개와 굴곡, 그리고 오늘날 사회제도의 탄생까지 균이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책은 호모사피엔스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등 다양한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호모사피엔스가 뛰어난 지능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보았지만 저자는 균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지역을 이동하며 병원균에 노출된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췄고 면역이 부족했던 다른 인류는 전염병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균은 문명이 발전한 뒤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전염병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전쟁에서 불리해졌고 말라리아는 로마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은 종교의 부흥과 쇠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죽음 앞에서 위안을 준 기독교가 널리 퍼졌고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가톨릭 교회는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전염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인이 가져온 병원군은 아즈텍, 잉카 등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현지인들은 처음 보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희생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제국주의와 저항의 역사에서도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IT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말라리아에 쓰러진 프랑스군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콜레라 등 질병은 상하수도, 공공의료, 보험, 지방정부제도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전염병은 국가체계의 설계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책은 과학과 역사, 사회, 종교를 넘나드는 서술을 통해 균이 어떻게 인류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개벽 실제 상황에서는 질병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지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 통찰은 가을 개벽을 앞둔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머지않아 인류를 강타할 괴질 병겁 또한 단순한 재난을 넘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이 병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상생의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자기장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실험 결과가 발표돼 과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오랜 이론에 실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 근거를 더하며 새로운 친환경 전력 기술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치바 교수 연구팀은 이 지구 자전과 외핵의 대류에서 비롯된 자기장을 활용해 약 17 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19일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망간, 아연, 페라이트라는 특수 세라믹 물질로 속이 빈 원통을 제작했습니다. 이 원통은 길이가 약 30cm, 반지름 1cm 크기로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원통을 지구 자전 방향과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고 외부 자기장 간섭을 막기 위해 어두운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통량 끝단에서 약 17에서 18 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이 측정됐습니다. 이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발생한 전압으로 실험 각도를 바꾸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전압이 사라졌습니다. 지구 자기장에 의한 순수한 유도 효과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에도 지구자전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이론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이론적 시도에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물리학에 따르면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곧바로 전자 배열에 의해 상쇄되어 실제 에너지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특수한 물질과 구조, 그리고 지구 자전이라는 독특한 환경 조건이 맞물릴 경우 상쇄되지 않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실증 사례로 평가됩니다. 치바 교수는 이번 연구가 자신이 2016년 제시한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의 장루이 샤를 지우너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실제 전압 발생이 확인되며 반전을 이뤘습니다. 물론 실용화를 논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발생 전압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실생활에 쓰기 위해선 장치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진전이 필요합니다. 치바 교수는 우리가 측정한 전압은 매우 작지만 지구 자전을 동력으로 삼아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력 생산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지구가 쉼없이 돌며 만들어내는 이 미세한 힘, 인류는 언젠가 이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TSMC의 미국 내 투자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규제 방침을 예고하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대만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개정된 산업혁신조례의 하위 규정을 통해 TSMC의 미국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 관계자는 TSMC가 미국의 첨단 공정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 대만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2022년 기준으로 대만 GDP의 7.9%, 전체 수출의 12.5%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호국 신산이라 불리며 대만의 안보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N1 규정입니다. 최첨단 공정은 대만 내에서만 생산하고 그보다 한 세대 낮은 공정만 해외 공장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서는 최첨단 3나노미터 기술 대신 5나노 이상 9세대 기술만 생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대만 정부는 해외 투자 승인 기준 금액을 15억 대만 달러에서 30억 대만 달러로 상향하고 특정 국가 및 기술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안보를 이유로 TSMC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 계획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지 한 세대 뒤처진 기술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투자 규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 간 기술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기한 점령 방침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작전명 기드온의 전차란 새 작전 계획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대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적을 물리친 지도자입니다. 해당 계획엔 이스라엘군이 가자 점령지를 확대하고 이곳에 무기한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군 수만 명을 소집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 지구의 약 50%를 점령한 상태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예비군 수만 명을 추가 소집해 전선에 투입하고 하마스 괴멸과 인질 구출을 목표로 가자 전역을 통제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24명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휴양지 개발 구상과 맞물리며 점령 명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가자 봉쇄도 계속됩니다. 3월부터 석 달째 전면 중단된 구호품 반입은 이날 회의에서 적절한 시기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결정돼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최후 통첩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의 제브 엘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날 때까지만 협상의 창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자 완전 점령은 수개월 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예멘의 친일한 무장단체 후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해 방공망을 가동했지만 격추에 실패해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티는 앞으로도 공중봉쇄를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확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핵 협상을 추진하며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저지한 데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군사, 외교적 셈법이 중동 전역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어린이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5일 발표한 UN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 4천만 명 이상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잘 알려진 일본은 11.4%로 한국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일본보다 어린이 비중이 낮아지며 세계 최저 수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일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11.9%, 스페인 12.9%, 독일 1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유소년 비율은 10.2%, 내년엔 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어린이 인구가 54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어린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1,3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35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5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00만 명대로 내려앉은 수치입니다. 전체 인구 1억 2,340만 명 중 어린이 비율은 11.1%로 10명 중 1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 비율은 1950년 35.4%에서 시작해 1970년대엔 20%대, 1990년대부터는 10%대로 줄었고 최근엔 두 자릿수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2차 베이비붐 시기 잠시 반등했지만 1975년 이후 감소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인구 절벽이 더욱 뚜렷합니다. 3에서 5세는 전체 인구의 2.0%, 6에서 8세는 2.3%, 9에서 11세는 2.4%, 12에서 14세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키나와가 15.8%로 가장 높았고 아키타현은 8.8%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래 세대의 급감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해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의 군사 전문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각국이 쓴 군사비는 2조 7천억 달러, 한화로 약 3,9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SIPRI는 1966년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으로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국제 분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군사비 통계는 무려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결과로 특히 2023년 대비 상승률 9.4%는 동서냉전 이후 최대치입니다. 군사비 지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9,9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중국이 3,140억 달러로 7% 상승, 러시아는 1,490억 달러로 무려 38% 급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47억 달러를 썼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34%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도 두드러졌습니다. 독일은 전년보다 28% 늘어난 885억 달러를 지출했고 폴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31%, 34% 증가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역시 65% 급증한 4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32개국 모두가 군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군사비 경쟁은 심화됐습니다. 일본은 21% 증가한 553억 달러로 1952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476억 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SIPRI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군사비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각국 정부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다른 예산 분야가 희생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안보 불안정성이 군사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선택이 세계 경제와 복지, 나아가 평화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주목됩니다. 두뇌에 이식한 칩으로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세 번째 임상수술 환자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주인공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ALS 환자 브래드포드 스미스 씨입니다. 스미스 씨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퇴화돼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눈과 입 주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9분 42초짜리 영상은 뇌 속 칩을 통해 맥북 프로를 조작해 제작됐으며 영상 속 음성도 AI가 과거 음성을 학습해 생성한 것입니다. 스미스 씨는 나는 나의 뇌로 이 글을 타이핑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두운 곳에서만 기기를 써야 하는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시선 추적 장비로만 소통했지만 조명 상태에 민감한 탓에 사실상 배트맨처럼 어두운 방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외출도 가능해졌고 보다 자유롭게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스미스 씨의 뇌 운동 피질에 1024개의 전극을 삽입했으며 이 전극에서 나온 신호는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초기에는 손을 움직이는 신호를 활용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고 이후 연구를 통해 혀를 움직이는 신호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혀내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24년 1월 첫 환자 놀런드 아부의 수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인 알렉스는 같은 해 8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ALS 환자의 사례는 의사소통 영역까지 칩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분야 선두주자인 싱크로는 이미 ALS 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에게 칩을 이식했으며 두개골을 열지 않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또한 국가 주도로 무선 뇌칩 이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명의 추가 시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럴링크의 사례는 뇌신경 기술이 의료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AI와 인간의 뇌가 맞닿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스투리아스 공주상 커뮤니케이션 및 인문 부문 2024년 수상자로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아스투리아스 공주재단은 5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교수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기술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통찰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한병철 교수의 저작들이 비인간화, 디지털화, 인간의 고립과 같은 현대적 문제들에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며 그의 지적인 접근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빛을 비추며 다양한 세대의 독자들에게 폭넓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투리아스 공주상은 매년 예술과 문학, 과학, 스포츠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상으로 스페인의 노벨상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문학 부문 수상자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였습니다. 한 교수는 고려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독일로 유학, 프라이부르크대와 민헨대에서 철학,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 문화학 교수로 재직하며 2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피로사회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정의하며 자율성과 자기 착취에 내몰린 현대인의 피로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독일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전 세계 지성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불안사회 등에서도 그는 서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디지털 시대의 인간 조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철학과 사회 비평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선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 교수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에서 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동양적 사유와 서구 철학을 접목시킨 독특한 문화 비평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병철 교수는 유럽 인문학계에서 한국 철학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급증하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오존 계절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도심 중심 대응을 넘어서 농촌 지역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 연구팀은 5월 7일 AI 기반 전천후 고해상도 모델을 통해 야간 농촌 지역에 오존이 장시간 체류하는 현상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은 햇빛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이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도심에서 주로 농도가 짙어집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모델을 통해 일부 도시 인근 농촌 지역에서도 해가 진 이후에도 고농도 오존이 장시간 유지되는 특이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존은 무색 무취하고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일반 보건용 마스크로는 차단이 어려워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침, 메스꺼움, 천식 등을 유발하며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오존 감시 체계는 도심 지상 관측소에만 집중돼 농촌 오염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임 교수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름 유무에 관계없이 24시간 지표면 오존 농도를 고해상도로 추정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히마와리 8 위성의 밝기 온도, 기온, 풍속, 태양 복사량 등 기상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기존 재분석 자료보다 40배 세밀한 2km 해상도를 구현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도 도입해 예측 근거를 시각화했고 분석 결과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밝기 온도였습니다. 임 교수는 지상 관측소가 놓치기 쉬운 지역, 시간대별 오존 특성을 정확히 반영했다며 농촌 지역에도 맞춤형 오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2019년 24일에서 2023년 81일로 증가하며 오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고농도 오존의 실시간 감시와 맞춤형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비디오 게임에 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와 홍콩 중문대학교 연구진은 지난 1994년과 95년 당시 12세에서 18세였던 미국 청소년 3,06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08년 이들이 26세에서 32세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모와 사회관계, 게임 시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평균보다 친구가 0.4명 더 많았으며 반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은 평균보다 0.7명 적은 친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의 차이는 게임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진은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비디오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고 이 경향은 특히 성인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성인과 덜 매력적인 성인 간의 주간 평균 게임 시간 차이는 약 2시간으로 전체 평균 2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연구는 10대 시절의 게임 습관이 성인기의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게임 습관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연구진은 게임은 주로 집안에서 혼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은 편이다며 이에 비해 신체적 매력은 대면 활동과 사회적 접촉에서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게임에 들이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4년 8월 발표된 공동 논문 외모와 게임, 누가 그리고 왜 플레이하는가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 미국의 대규모 종단 조사 에드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문은 외모와 사회성 그리고 게임 시간 간의 심층적 상관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는 외모가 단순한 인상 그 이상으로 사회적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향후 게임과 사회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모와 사회적 경험, 디지털 행동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풀어가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1944년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은 단순한 화학이 아닌 정교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국제 양자과학 기술의 해를 맞아 필립 쿠리안 박사가 이 물음을 양자 생물학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하워드 대학 양자생물학 연구소를 이끄는 쿠리안 박사는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발표한 논문에서 생명체가 고온의 생물 환경에서도 양자 정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포함된 단백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슈퍼라디언스라는 양자 발광 현상입니다. 슈퍼라디언스는 여러 개의 원자나 분자가 공동으로 빛을 방출할 때 각각 따로 방출할 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전통적으로만 초저온 원자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리안 연구팀은 이를 미세소관, 섬모, 뉴런, 바이러스 껍질 등에서 상온에서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트립토판 네트워크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더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피코초 단위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화학 신호 전달 속도보다 수십억 배 빠릅니다. 생명체는 이 광신호를 통해 생화학 반응이 아닌 양자 정보 흐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T의 세스로이드는 생명체가 인공 양자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으며 ETH 추리히의 데페노 교수는 이 연구는 생명 시스템과 양자 기술 사이의 본질적 연결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사, 오시리스, 맥스 미션 책임자였던 단테 라우레타 교수는 이 양자 신호의 존재는 외계 생명체 탐사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이 현상이 행성 단위의 정보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실린 논문에서는 쿠리안의 연구팀이 생체 섬유에서 자외선으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제어 가능한 양자 자유도로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신 격자 기반 표면 코드보다 훨씬 빠른 오류 정정 주기로 양자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리안은 이 모든 것이 따뜻한 수프 속에 담겨 있다니라며 이 생명의 양자적 본질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MIT의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생명 환경이 극저온에서 관찰되는 양자 현상이 지속되기엔 지나치게 뜨겁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옥스퍼드대 피터 호어 교수는 슈퍼 라디언스를 계산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개념적 도약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리안 박사는 생명은 계산하는 존재이며 우주의 정보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고유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리안의 연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부활시키며 과학과 철학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눈으로 본 생명,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생명 그 자체가 우주와 정보를 교환하는 가장 정교한 계산기라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지난 5월 18일 전주 더 메이 호텔 메이벨즈 홀에서 상생월드 힐링 선 포럼의 주관으로 우주의 광명 선정아 빛꽃 수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의 본래 모습은 무한한 빛이며
자신의 에고가 완전히 소멸된 무아의 경계에서 그 빛은 한 송이 신비로운 꽃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빛꽃을 단지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내려받아 세포 하나하나에 빛꽃을 심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빛의 인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주와 인간 내면의 실상을 체험하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그 해답은 바로 빛꽃 선정과 명상 수행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가을의 새 문화를 선도하는 증산도는 이 수행법을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신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수행. STV 상생방송과 STV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